새로운 대세를 대우하는구만. 왜요? 착착 압도적 권순. 아, 나는 찍 나오더라고. 약간 좀 질투가 아니 담겨 차이가 있다. 확실히 나지.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야? 아유, 그 뭐 어떻게 또 제 말씀을 넘어가. 바로 드립니까? 자, 그러면 압도적 권순우 기자님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선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채팅창에 정 대표님 갑질한다는 그런 댓글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그런 댓글이 있으면서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런 댓글 달립니다. 네. 권 팀장. 아닙니다, 사실을 좀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닙니다. 네, 뭐야? 정말 정말 아닙니다. 정말 정 대표님은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톤 제대로 못하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오늘 뉴스삼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뭐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네. 풍성한 금리 인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가위처럼 풍성합니까? 정말 풍성합니다. 영국은행, 스위스은행, 노르웨이은행, 스웨덴은행의 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 2번 연속 단행했어요. 이번에 또 새로 했는데 지난달에도 했습니다. 네. 영란은행은 1995년 2월 이후 그러니까 27년 만에 금리를 최대폭으로 올렸습니다. 네. 지금 차트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인베스팅에서 가지고 온 영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그전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그냥 변동이 쭉 없다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올랐어요. 언제부터요? 네. 올 1월부터네요. 네. 그렇죠. 작년 12월부터 7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아, 영국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게 어제 김프로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브렉시트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영국은 훨씬 금리가 기민하게 움직이죠. 훨씬 기민하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여기에 더해서 10년 동안 이어왔던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국채를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 종료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기민하고 타이트하게 네.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채를 한 8,380억 파운드 정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800억 파운드를 12개월에 걸쳐 줄이겠다라는 것을 뭐 이론의 여지도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국의 물가가 지난해 9월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8월에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8월에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9.9%가 올랐습니다. 근데 7월에는 10.1%였거든요. 그래요? 8월에 두 자릿수에서 한 클릭 정도 좀 떨어지는 수준이라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 스위스 중앙은행과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어제 같이 금리 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은 좀 특이한 게 스위스는 원래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중립 국가이고 유로화에서도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금리가 항상 좀 이게 좀 어디가 좀 불안하다 그러 싶으면 이제 스위스로 많이 자금이 움직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였었는데 이번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0.5%가 됐습니다. 마이너스여서. 자이언트 했는데 0.5야. 네, 마이너스 0.25에서 자이언트 0.75%를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0.5%가 됐고요. 아, 근데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빅스텝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원래? 아니 외신에서 아니야. 먼저 쓰던 말이에요. 아니, 블룸버그 이런 데 쓰는데. 블룸버그인데 안 쓴다던데. 아니, 많이 봤는데.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이 전에는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전에는 아, 그래요? 베이비 스텝, 빅 스텝만 있었지 네. 0.75를 올린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신에서 먼저 쓴 단어라는 거죠? 예, 예. 그 우리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뭐 자이언트- CNBC 아니 뭐지? 그 내가 보는 게 이런 데서 보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외신에서도 많이 씁니다. 야후 파이낸스 이런 데서 아, 본거 그렇습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울트라도 그쪽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 0.7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사실 100bp를 올리는 것에 대한 용어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이언트까지 그러니까 자이언트도 원래 안 쓰는 단어인데라고 생각하다가 100bp 얘기가 0.75에서도 파월 의장이 점점 강경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100bp에 대한 용어도 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여론이 좀 있었고. 채권 시장에선 100bp를 원빅이라고 해요. 원빅. 원빅. 원빅 떴다 그러면 이제 100bp 올랐다 이런 게.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뭐 듣기로는 빅스텝이란 말은 이제
어딘가의 사이트는 쓰긴 썼는데 페드나 이런 데는 전혀 안 쓰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말은 아예 안 쓰고 페드는 안 페드에서는 쓰죠. 안 쓰죠. 전혀 안 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CNBC나 뭐 무슨 CNN 이런 데서도 기사 찾아보면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없대는 거예요. 그런가? 난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들어갖고 근데 이제 쓴다 이거죠. 예, 예, 공식 용어는 그런 것 아니니까 페드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네. 언론에서 태조 만든 이방원 같은 거야. 미국에서 만든 신조어 같은 네.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같은 거. 보통 네. 그런 신조어가 나오면 고점인데 네. 우리 금리도 고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그 유럽에 좀 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유로화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스위스로 자금이 많이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가 그때부터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게 됐고요.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0.5% 포인트 상승하면서 2.25%로 설정을 했고요. 11월에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유럽 국가치고서 자원이 좀 있는 나라예요. 네. 저희가 좀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괜찮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좀 상승을 했고요. 그 스위스 중앙은행은 여기가 빅원을 했습니다. 1% 올렸어요? 예. 물론 그래봐야 금리는 1.75%긴 한데 원래 0.75에서 100bp를 올려서 어디 스웨덴? 예, 스웨덴 중앙은행 스웨덴. 지난 20일 날 올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좀 이따가 미스터 마켓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중앙은행은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동결을 하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또 145엔을 위로 찍는 바람에 그 처음으로 환개입을 했어요. 시장 개입했죠. 예, 좀 그 이따 자세히 보시겠지만 그 차트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개입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정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저 네. 열심히 준비한 차트인데. 본인이 그린 건 아니잖아요. 네. 인베스팅해서 한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툭 떨어지는 시점 있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환 개입했는 그 시점인데 뭐 이 정도로 환율 방어가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 국가별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도 있고 좀 덜 올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을 때 N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경제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때 환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거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입장을 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원래까지 베이비 스텝으로만 계속 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네, 있었잖아요. 근데 0.2% 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앙은행들이 쓰는 때 보수적인 용어거든요.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그 결과물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시사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전에 그전 동안 사전에 예고를 했던 전제 조건은 미국 중앙은행의 최종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한 4% 정도 됐었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 전에 0.25%포인트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전제 조건이 바뀐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물가에 주로 포커싱을 해서 한국은행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를 잡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가 한국은행의 큰 의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도 네. 이전에는 물가에만 주로 포커싱을 맞췄었다면은 이제 환율도 크게 비중을 두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네. 그래서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는 얘기를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튼 상정하고 있는 범위를 계속 벗어나는 뉴스들이 예.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불안하네요. 그죠? 네. 두 번째 뉴스 보죠. 두 번째 뉴스는 LG엔솔과 광해광업공단이 캐나다와 핵심 광물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단기 시장에서 거시경제 금리 환율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개별 산업이라든지 중장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놓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장기 산업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영역은 공급망 관련한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별로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으실 텐데 그냥 오늘 브리핑 드리는 거 짧게 듣고 넘어가시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퍼즐처럼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수입하다는 게 이제 불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국가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유력한 국가 중에 한 곳이 캐나다입니다. 이 캐나다는 아무래도 그 지형이라든 지역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의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여기 FTA도 체결돼 있고 그리고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광해공업공단이 그 기업하고 정부가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광해광업공단 같이 들어간 거를 좀 중요하게 봤어요. 여기가 이제 기업이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이잖아요. 광해광업공단은 네.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그 핵심 광업 분야에 대한 MOU를 4건을 체결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캐나다의 아발론, 일렉트라, 스노우레이크 등 캐나다 기업들과 리튬 코발트 관련한 공급 가공 협력을 맺었어요. 그럼 그쪽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 그리고 요새 소재 회사들도 미국 쪽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캐나다에서 광물 받으면 IRA를 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광해광업공단 같은 경우는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그 MOU를 따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망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 멕시코에서는 최근에 그 리튬 관련한 국영 기업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5월에 아예 국유화를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것도 그 멕시코 리튬의 채산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는데 전 세계 매춘 리튬 매장량 중에는 한 10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또 중남미의 그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뭐 네.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좀 그 있거든요. 여기가 전 세계 리튬의 한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매장량이. 예. 근데 멕시코가 은근히 또 이게 남미 국가들하고 좀 결이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이앵글 국가들하고 멕시코가 자신들의 리튬을 가지고 동맹을 또 맺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IRA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FTA가 맺어져 있는 데가 지금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움직이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여기에 또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 국가 FTA 맺은 국가로 또 호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6대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백금족 이게 한 히토류 기준으로 한 6위, 리튬, 코발트, 니켈 매장량 한 2위 이렇게 된 데가 호주거든요. 여기도 작년 12월에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딱 정리해드리고 가면은 이 국가들이 지한 자원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비비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광물이 많긴 하지만 이거를 캐서 어디다 사용할 만한 기술이나 자본력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제어자원을 개발하고 이걸 사와서 가공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중국에서 다소 가공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원이 있는 국가들 입장에선 이걸 개발해서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어줄 기업들이 네.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가서 구걸해서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십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자, 하여튼 자원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아주 자기네 자원 지키기 혹은 뭐 자기네 자원들을 어떤 돈을 만드는 뭐 이런 예. 일들에 대한 굉장히 좀 큰 경쟁 같은 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두 번째 뉴스였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 와중에도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거는 그 매수하고 매도의 어떤 비율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 80대였다가 처음으로 80대가 깨졌습니다. 네. 이게 100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100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1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는 2019년 6월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 한번 지금 매매 수급 동향을 제가 차트로 준비해 왔는데 급락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8월달 지수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는 공식 통계라 그렇고요. 이 뒤로 내려가면 80 언더로 떨어지는 모습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는 주 단위로 0.19%가 떨어지면서 2012년 시세조사 이후에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7월에 642건에 그쳤던 매매 건수가 8월에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8월 기준 신고 기한이 아까 지난번에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고 기한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2달 동안. 근데 이제 8월 건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 600건 조금 넘습니다. 비교해 보면 1년 전에 4,000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년 대비 비중으로 15%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게 여기서 또 특이한 현상 중에 금리 인상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보증금 인상분을 올려줄게,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러니까 보증금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서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는데 저희 전세금 이제 더 이상 못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사를 포기하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올려주는 걸 포기하고 이사 가는 세입자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지금 엄청 늘고 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전월세 물량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집주인들 힘들면은 뭐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면 되지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유 뭐 금리도 올랐고 요새 힘드니까 뭐 전월세 좀 올립시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걸 못 버티고 아유 나 그냥 나갈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권이 일주일 전보다 4.5%, 열흘 전보다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네. 이러면은 전월세 가격도 물량이 많아진다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들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세입자들이 이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그 가격에 대한 결정 주도권이 세입자들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네. 이 와중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택가격 거품과 관련한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임대소득의 시장 금리를 적용해서 주택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대비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낼 수 있는 수익 가치와 현재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이 서울특별시는 거품이 한 38% 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58%가 껴 있다. 어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60%가 껴 있다라는 발표예요. 이게 보면은 정말 딱 역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던 기준으로들 가품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사실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지역이 그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이거든요. 엄청 올랐죠. 예, 근데 여기 거품 지수로 보게 되면 안성이 87%, 여주가 85%, 의왕이 80% 거품이 껴있다라는 게 지금 이쪽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예요. 근데 이 와중에 어제 원희룡 장관님 인터뷰했었거든요. 저희 인터뷰했을 때도 얘기했을 때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다. 네. 호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도 고민도 많고 안타깝긴 하지만 여전히 관망세가 두텁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위적인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대출 끌어들여 산 집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 부동산 않겠죠. 경기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 우리 권순우 취재부장의 뉴스3 플러스 부동산 소식을 세 번째 네. 뉴스로 전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경고의 목소리 조금 뉴스 부정적인 플로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그쪽에. 그러네요. 그죠? 원래 잘 안 다루는데. 예, 부동산 안 다루려고 그랬는데 숫자가 너무 좀 센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좀 보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